예,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민 회계사라고 하고요. 2월 11일 회계사 2018년 1차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해서 강평을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를 좀 풀어봤어요. 문제를 풀어봤더니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문제들이 만만치가 않았고 특히나 이제 이거를 시간 맞춰서 푼다라고 한다면 수험생들 입장에서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뭔가 정말 많이 꼬아서 냈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지엽적인 걸 냈거나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좀 뭐 지엽적이다라고 하는 말이랑 비슷한 말이긴 한데 조금 다른 개념으로 그동안 많이 물어봤던 주제이긴 한데 조금 다른 각도로 물어본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처럼 그냥 원가만 주구장창 보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야 뭐 그냥 뭐 늘 그 얘기가 그 얘기처럼 느껴지니까 풀 수 있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워낙 이제 또 봐야 될 내용들이 원가 말고도 많은데 중요한 좀 그동안 기출되었던 스타일들 위주로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런 각도로 물어보면 아무래도 조금 시험장에서는 당황을 좀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좀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들 보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리 10문제 정도 되는데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회계학의 41번 문제부터가 원가 관리 회계거든요. 그래서 4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X1년 1월 1일에 처음 생산 시작했으니까 X1년 입장에서는 뭐 기초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서 X1년과 X2년의 결과를 좀 주고 있어요. 생산량과 판매량을 줬고요. 고정 제조간접 원가가 물음표되어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뭐 이걸 묻겠지. 그래서 전부원가랑 변동원가의 영업이익이 막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여기까지 딱 보자마자 우리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외우고 있는 그 이익 차이 조정 공식 그거를 좀 머릿속으로 떠올려 두셔야 될 겁니다. 자, 이 회사가 제공품 같은 건 없대요. 이익 차이를 조정하려면 제품뿐만 아니라 제공품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말자 그런 컨셉이고요. 평가 방법이야 뭐들 그렇듯이 선입선출법으로 가라는 겁니다. 2년 동안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각각 얼마 발생했는가 한마디로 위에 있는 표에서 물음표되어 있던 것들을 한번 채워봐라 그런 얘기인데 단 두 기간에 단위당으로 판가라든가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그 다음에 판관비 이런 것들 다 동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어쨌건 간에 우리는 이익 차이 조정 공식을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컨셉인데 일단 물량 흐름부터 간단하게 칠판에 정리해놓고 시작을 해본다면 X1년도에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X1년 입장에서 기초는 없을 겁니다. 생산하기를 1000개 생산해가지고요. 1000단위. 그래서 800단위만큼을 팔았으니까 틀림없이 200단위만큼이 남았을 거예요. 우리는 1000단위입니다. 단위란 말은 뭐 여기다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2년 관련된 이야기도 해봐야 되는데 X2년 입장에서는 200단위로 출발을 했겠죠. 200단위로 출발을 해서 1400단위만큼을 생산해서 1500단위만큼을 팔아먹었다라는 거니까 기말에는 틀림없이 100단위만큼이 남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물량 정도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요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이익 차이 조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우리는 1년과 2년 두 개를 다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X1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공부하시는 수강생들마다 교재마다 강사님들마다 공식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제 스타일이랑 좀 다르게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차피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니까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이제 변동원가 계산에 영업이익을 넣고 여기에서 차감하기를 기초재고 비기닝 인벤토리 안에 있는 FOH를 마이너스 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엔딩 인벤토리 안에 있는 FOH는 플러스를 해줄 겁니다. 얘네들을 전부 다 고려하고 나면 뭐가 나올 거냐? 결국은 전부원가 계산 컨셉에서의 영업이익이 나오게 될 거다. 뭐 그런 컨셉이죠. 그렇죠? 자, 우리 이익은 다 줬거든요. X1년 같은 경우에 전부원가가 8,000원이고 변동원가가 4,000원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4,000원 줬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8,000원만큼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정만 하면 되는데 기초 같은 경우에는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X1년 같은 경우에는 제로로 출발했으니까 이거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FOH만 녹여주면 되는데 수량으로 따지면 200단위만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200개라고 씁시다. 자, 200개만큼이고 개당으로 FOH의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미지수로 놓자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얼마인지는 뻔하죠. 그냥 4,000원 정도가 들어가면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걸 통해서 단위당으로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였으면 좋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20원일 거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자, 이게 20원입니다. 그러면 20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했을 거냐면 결국은 FOH가 여기서 발생을 했을 거거든요.
얼마가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은 결국은 1000단위만큼을 생산하느라고 발생한 거예요. 한마디로 저 단가는 요 놈의 둘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X1년도의 FOH 금액 그거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 녀석을 X1년도의 생산량인 1000개 그걸로 나누어 줬더니 그게 이제 20원이어야만 한다. 그런 컨셉이니까 결국 FOH 금액이 얼마여야 될 것인가 충분히 역산할 수가 있겠죠. 계산하시면 2만 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죠? 자, X2년도 마찬가지죠. 우리 두 번째로 2000X2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결국은 이제 똑같은 거 한번 써볼게요. 자, 변동원가, 영업이익, 그 다음에 기초재고 FOH, 기말재고 FOH 이렇게 빼고 더하고 해주시면 결국 이게 전부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된다. 뭐 그런 컨셉인데, 영업이익을 지금 얼마씩이라고 줘놨냐면은 우리는 8,500원이라고 전부원가를 줬고요. 이렇게 얘를 8,500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변동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이다 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얘를 10,000원 이렇게 줬는데, 사실 기초재고에 들어있는 것은 얼마인지 분명 뭐 계산해봤자 어차피 그냥 4,000원일 거거든요. 얘가 그냥 올라오는 거니까. 다만 부호가 바뀌어서 올라와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4,000원 마이너스를 쳐줍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기말재고에 대한 FOH를 플러스 해줘야 되는데, X2년 입장에서는 T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100개만큼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X2년도의 단가 FOH를 때려줘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선입선출법 적용하는 거니까 기말재고에는 단기 거의 그 단가가 적용될 것이다 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역산해보면 2,500원 정도 돼야만 이게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왁구가 맞으려면 2,500원입니다. 그러려면 이게 얼마여야 되느냐? 이 녀석은 한 단위당 25원이어야만 말이 돼요. 같은 논리로 우리는 X2년도에도 틀림없이 FOH가 얼마 정도 발생했을 건데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왜 썼냐면은 우리가 X2년도의 생산량인 1,400개 저 녀석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단가 계산도 뭘로 해야 되느냐? 1,400개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게 25원이 나왔어야만 한다. 따라서 X2년도에 FOH는 역산하면 얼마가 될 것이다.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한 35,000원 정도가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35,000원. 그래서 X1년은 2만원, X2년은 35,000원이라고 해서 답은 1번 정도를 골라주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10문제 나왔는데 아마 이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였던 것 같고 42번에서부터 뭔가 뭐 하나 만만한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뻔한 문제로 나온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당황들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42번 좀 봅시다. 자, 42번 보시면 주식회사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월 1일에 처음 생산 시작했답니다. 기초 없겠구나.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 컨셉이네. 종합원가 계산인데 기초가 없다면 우리 머릿속에 선입선출법이든 평균법이든 어차피 결과 동일할 거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접 재료는 초기에 들어가고 전환원가, 가공원가죠. 그 녀석은 균등하게 발생한다. 가장 뻔한 패턴이네. 자, X1년도에 생산활동이라든가 완성품의 환산량, 단위당 원가 이런 것들 예상한 걸 보니까 밑에 이제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완성된 거 900개에다가 공손이 있나 봐요. 비정상으로 100개,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300개 합쳐서 이제 1,300개만큼인 건데 완성품 환산량을 한번 계산해봤더니 재료원가 따로 전환원가 따로 친절하게도 구해줬네. 그런데 우리 어차피 기초제공품 없다고 그랬으니까 완성된 거 900개 자체가 전부 다 그냥 완성품 환산량으로 왔고요. 비정상 공손도 100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사실 전환원가가 균등하게 들어가는데 얘가 그냥 100개라고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공손의 검사 타이밍이 언젠가 우리 완성될 때쯤에 했겠구나, 100%일 때 했겠구나 라는 것도 뭐 유추해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여튼 기말 제공품은 300개였던 애를 그냥 300개, 100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전환원가 같은 경우에 균등하게 들어가는데 100개, 3분의 1만 남겨놨으니까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뭐 대충 3분의 1 정도 됐겠구나. 이런 것도 뭐 유추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필요하면 써먹기로 하고요. 합계를 내놨습니다. 재료원가 1,300개에다가 전환원가 1,100개입니다. 단기에 투입된 거, 기초제공품은 없으니까 단기 투입만 고려하면 되는데 얼마 나와서 우리 완성품 환산량 합계 낸 거랑 단기 투입 원가를 이용해서 단가로 80원, 105원이라는 것도 계산을 해놨죠. 그렇죠? 자, 밑에 이제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X1년도의 완성품 같은 경우에 한 개당 그냥 250원 정도를 받고 전량 판매가 되나 봐요. 지금 완성된 게 몇 개냐면 900개인데 걔네들 한 개당 250원 받고 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비정상 공손품은 모두 폐기된대.
그리고 비정상 공손원가는 단기 비용 처리된답니다. 이거 비용 처리한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만약에 처분이 되고 처분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손품이라고 하는 것도 별도 자산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잡아놔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고려할 필요 없죠. 자, 품질관리팀에서는 만약에 50% 시점에서 검사를 실시해가지고 공손품의 발생 요인을 통제하면 아까 잠깐 봤듯이 우리는 비정상 공손품의 전환원가 그 완성품 환산량을 통해서 끝날 때쯤에 검사를 하는구나 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바꾸겠다는 거야. 50% 시점에서 검사를 실시해서 뭔가 통제를 하게 된다면 비정상 공손품 100단위 이 녀석들이 모두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완성품이 되어서 단위당으로 250원에 판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면은 그냥 완성품 환산량이 좀 바뀌는 정도일 텐데 이 문제에서는 조금 특이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검사 시점이 달라진다면 애초에 얘는 공손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애초에 공손이 아니라 그냥 멀쩡한 완성품이 될 수 있는 애들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품질 검사를 만약에 정말로 50% 시점으로 옮겨버린다면 얘네들의 단기 순이익, 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 검사 원가 같은 경우에는 검사 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하고 공손품의 발생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뭔가 원가가 추가되거나 그런 건 없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요인들이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검사 비용 이런 것들 고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 뭐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완성된 게 지금은 900개밖에 없는데 비정상 공손으로 들어갈 거가 멀쩡하게 완성이 된다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선 더 많이 팔 수 있겠지. 한마디로 매출액이 늘어날 겁니다. 매출액이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매출액이 는다는 건 그만큼 매출 원가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대신에 비정상 공손이라는 것은 별도로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 비용 안 잡아도 된다라는 거니까 비용의 절감 효과라는 것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겠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기존에 현재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판매되는 게 있어요. 매출을 잡겠지. 매출을 잡으면 당연히 뭐도 잡히냐면 매출 원가라는 것도 잡히거든요. 자, 수익 항목 하나 있고 비용 항목 하나 있는데 비용 항목 중에서는 비정상 공손 원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자, 단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은 수량에 대해서만 한번 때려볼게요. 수량만 한번 때려본다면 우리 변경 전에 원래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완성된 걸 그냥 팔겠다라고 했으니까 완성된 게 지금 900개입니다. 이걸 팔겠죠. 그러면 당연히 매출 원가도 몇 개에 대해서 잡히느냐? 900개에 대해서 잡히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비정상 공손도 몇 개가 있냐면 100개만큼이 있으니까 100개만큼의 비정상 공손 요것도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굳이 단가를 한번 때려본다라고 한다면 매출은 판매 가격을 때려주면 되는 거니까 얘네들 얼마에 파냐면 박스 바로 밑에 250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얘는 250원 때리면 될 것이고 이런 애들은 원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한 개당 원가는 그냥 재료비 전환원가 둘이 합쳐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80원도 있고 105원도 있으니까 둘이 합쳐주시면 185원 정도로 잡히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85원 얘도 185원 뭐 요 정도로 잡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계산은 차치하고 만약에 이걸 변동시킨다면 어떻게 될 거냐? 변경 후, 즉 검사 시점이 50%가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이제 더 이상 비정상 공손 같은 건 발생하지 않아요. 얘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전부 다 완성품이 돼서 결국은 팔리게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 매출이 1000개에 대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단가가 변한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250원 때리면 되겠죠. 자, 1000개를 매출했으니까 매출 원가도 당연히 1000개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185원에 대해서 1000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비정상 공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을 다 네팅해주면 돼요. 왜냐면 검사 시점을 바꾼다고 해서 뭔가 이거 말고 다른 비용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한 두세 줄 정도에서 실컷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고려하면 되는데 솔직히 금액을 다 계산해보지 않아도 잘 보면 어차피 기존에는 매출 원가로 900개, 비정상 공손으로 100개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되던 것이 지금은 그냥 둘이 합쳐서 1000개가 매출 원가로 비용화되는 것 이거밖에 변하는 게 없거든요. 한마디로 이 금액과 요 금액은 그냥 쌤쌤이 될 테니까 결국 우리가 변하는 건 매출액만 딱 변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출을 예전보다 몇 개를 더 많이 하게 되느냐? 그냥 우리는 100개만큼을 더 하게 되는 것이고 한 개당 단가가 우리는 250원에 팔고 있는 거니까 답은 그냥 100개 곱하기 250원 해서 25,000원만큼을 그냥 구해서 답을 5번 고르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 공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검사 시점이 바뀌면 많이 풀어보셨던 문제는 우리 뭐 완성품 환산량을 좀 바꾼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공부해 보셨을 건데 이 문제는 조금 이제 특이하게도 걔가 검사 시점이 바뀜으로 인해서 아예 완성품이 되고 멀쩡하게 팔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단순히 그냥 계정의 변동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것만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서 4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43번 문제도 뭐 이게 사실 논리 자체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표준원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랑 똑같은 논리인데 좀 표현 자체가 또 생소한 방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다 보니까 시험장의 그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아마 좀 떠올리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별 얘기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건데 한번 보시면 X2년도 초에 작업 공정을 개선했답니다. 그래서 두 회계 기간 동안의 생산량이라든가 직접 재료 원가,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를 한번 구해봤더니 다음과 같대요. 두 년도의 생산량은 100개에서 150개로 올라왔답니다. 커졌고요. 직접 재료 원가랑 직접 노무 원가의 내역을 알려주고 있는데 X1년에는 1000kg을 킬로그램당 15원 때려가지고 15,000원이었고 X2년에는 1200kg을 썼는데 킬로그램당으로 20원 때려서 24,000원이래네.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도 마찬가지. 2000시간에 시간당 5원 때려서 만원이었다면 그 다음 연도에는 2500시간을 썼고 시간당 8원을 때려서 2만원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얘가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X1년 기준으로 봤을 때 X2년도에는 뭔가 생산성이 변동했대요. 생산성이 변하다 보니까 DM이나 DL 얘네들이 막 변하게 될 텐데 그 효과가 유리했느냐 불리했느냐 그리고 금액적으로 얼마인 것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단 가격의 변동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생산성의 변동 효과는 X2년도의 가격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생산성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셔야 돼요. 생산성의 변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00개 만들었는데 지금은 100개 만들었는데 지금은 150개 만들었거든요. 그럼 단순히 50개를 더 만들게 되었다. 그걸 생산성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산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X1년도에는요. 100개를 만드는데 재료만 보면 1000kg 썼어요. 그러면 한 개당 몇 킬로그램을 쓴 거냐면 한 개당 10kg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X2년도에는요. 150개씩이나 만들었는데 재료는 1200kg 밖에 안 썼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개당으로 8kg을 막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는 하나 만드는데 10kg을 부었어야 되는데 올해는 하나 만드는데 8kg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은 생산성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직접 재료 원가가 좀 줄겠죠. 아무래도 그 효과가 도대체 얼마만큼이냐 그런 거 구해보라는 거예요. 직접 노무 원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말을 한번 표로 정리해보면 자 DM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재료 사용량이죠. 뭐 재료 DM이라고 합시다. 지역적 재료 사용량,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 사용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을 때 X1년이 있고 그 다음에 X2년이 있거든요. 두 가지 년도를 한번 비교해봤을 때 X1년도에는 100개를 1000kg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개당으로 10kg을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X2년도에는 150개를 1200kg에 만들었던 거니까 한 개당 8kg 정도에 막았던 거예요. 생산성이 좋아졌다고 표현해요. 이런 걸. 자, 시간으로 본다면 2000시간 들여서 100개를 만들었으니까 한 개 만드는데 20시간 썼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X2년도에 150개 만들면서 2500시간을 썼으니까 하나 만드는데 이건 나눠보시면 안 떨어질 건데 16.666666 이렇게 나갈 거예요. 16.67시간 정도로 표현해 볼게요. 이것도 어쨌든 줄어들었으니까 생산성이 좀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두 년도에 생산성이 변한 요 효과에 대해서만 따져보고 싶지 다른 것들은 맞춰놓고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은 얘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우리가 금액을 따져주려면 즉 DM이나 DL의 금액을 따져주려면 한 개당 얼마만큼의 킬로그램이나 시간을 썼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를 만들었느냐 즉 생산량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요소들 단위당 얼마냐라는 단가하고 그런 애들이 전부 다 반영이 돼야만 금액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묻고 있는 건 오로지 이 생산성의 변동 이거 하나에 대해서만 묻고 있으니까 다른 여기 써 있는 여기 써 있는 말들 말고 다른 요인들은 전부 다 하나로 맞춰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맞추는데 뭘로 맞추는 거냐? 그냥 X2년 걸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X2년 걸로 맞춰버린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X1년이 있고 X2년이 있는데 DM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사실 X2년 먼저 한번 써봅시다. X2년도에는요. 지금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150개를 만들었어요. 150개를 만들었고 한 개당 몇 킬로그램을 쏟아부었냐면 8kg 정도를 쏟아부은 그런 꼴이거든요. 한 개당 8kg만큼을 쏟아부었어.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써 있는 1200kg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좀 풀어서 쓴 거예요. 1200kg이라는 것을 좀 분해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썼다는 것이고 킬로그램당으로는 20원짜리를 투입했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요거를 한번 때려주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24,000원이 나올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X2년도의 실적인 건데 이걸 이렇게 바꿔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150개를 내가 X1년도의 생산성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한마디로 이때 실제로는 100개를 만들었지만 그거 무시하고 이건 맞춰주자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150개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때는 하나 만드는데 8kg이 아니라 10kg 정도는 들었을 테니까 10kg 정도를 이렇게 때려주시고요. 가격도 둘이 맞춰놓고 비교하자는 거죠. 유일하게 요 놈만 달라지게끔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이걸 맞춰놨듯이 이것도 그냥 20원으로 맞춰버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표준 원가 계산에서 능률 차이 같은 것들을 뽑아주는 데 있어서 SP로 가격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SQ 곱하기 SP에서 SQ라고 할지라도 생산량은 실제로 맞춰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동 예산으로. 그래서 그거랑 같은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M 같은 경우에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X1년 거를 어떻게 보면 좀 가상으로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3만원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DL도 똑같은 짓을 또 한번 해보면 150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당 실제로 16.67시간만큼에 만들었고요. 시간당으로 얘네들은 얼마짜리 그 시간을 투입했냐면 8원짜리를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8원. 그러면 요걸 계산해가지고 지금 현재 X2년도에는 얼마가 되어 있는 상태냐면 2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짓을 정말 X1년에도 똑같이 했다면 생산성만 X1년 걸 써가지고 똑같이 이 짓을 했다면 작년에도 내가 150개를 만들었어. 그런데 생산성은 16.67이 아니라 하나 만드는데 20시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가격은 지금이랑 동일하게 8원으로 동일하다면 과연 DL은 얼마가 나왔을까? 요걸 한번 역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가 나올 거냐면 아마도 24,000원 정도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요게 24,000원 정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X1년 거 계산했고 X2년 거 계산했으니까 합쳐보시면 X1년도에는 DMDL 합쳐서 지금 54,000원이거든요. X2년도에는 DMDL 합쳐서 44,000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54,000원에서 44,000원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얼마가 좋아졌냐면 만원만큼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X2년 입장에서 X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만원만큼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니까 만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원가가 준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리한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만원만큼이 유리하다라는 거니까 정답은 5번에 가서 있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생산성의 변동 효과를 분석하는 조금 많이 좀 다루지는 않는 생소한 문제여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표준 원가 계산에서 다루는 거랑 로직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넘어가셔가지고 44번 문제 좀 봅시다. 44번. 자, 44번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면 문제가 좀 긴데 이 회사가 A형 학습 모형이라는 게 있대요. A형 학습 모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누적 평균 모형을 얘기한답니다. 이게 적용되는 제품 X를 개발해서 최초로 4개를 만든 다음에 모두 팔았대요. 이후에 갑자기 신규 거래처가 이걸 좀 개선한 X 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4단위를 또 공급해달라라는 주문을 받았답니다. X 플러스를 생산하려면 설계도 변경해야 되고요. 작업자도 새로 고용해야 된대. 그리고 X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B형의 학습 모형이 적용된답니다. B형 학습 모형이라는 건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누적 평균 시간이 아까 A형이었다면 B형은 증분 단위 모형. 그것을 우리는 B형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X라고 하는 거 원래 만들던 거는 평균 모형이고요.
x 플러스 새로 만드는 거는 증분 모형이다. 이렇게 좀 다른 게 적용된다는 건데 어쨌건 우리가 중요한 건 x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처음 만들어 보는 거니까 기존의 x를 네 단위 만들면서 쌓였던 쉽게 말하면 노하우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x 플러스 만들려면 작업자도 다 새로 고용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새로 온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니까 기존에 쌓아놨던 학습 효과 그런 것들은 전혀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학습 모형에 대해서 분석하려면 평균 모형과 그 다음에 증분 모형 얘네들에 대해서 테이블이 하나 주어져야 되는데 밑에 나와 있네요. 누적 생산량이 1개일 때부터 8개일 때까지 평균 노무시간, 누적 평균 노무시간 쭉 나와 있고요. A형에서. B형에서는 증분으로 단위당 노무시간도 쭉 나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세 줄 한번 읽어보니까 주식회사 대한이 X 플러스를 4단위만큼을 생산하게 된다면 X 4단위를 그냥 원래 하던 X 4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노무시간이 과연 얼마나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얘기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원래 기존에 만들던 거는 제품 X거든요. 그 녀석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제품 X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 기존에 하던 겁니다. 원래 기존에 하던 거를 원래 4단위를 만들어 놨었는데 4단위를 추가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회사는 학습 효과가 적용되는 회사인 거니까 4단위를 추가 생산하면 학습 효과가 적용될 텐데 둘 중에 뭘 적용할 거냐? A형, 즉 누적 평균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이미 1개, 2개, 3개, 4개까지 이렇게 와 있는 상태입니다. 쭉 가다 보면 언젠가 8개까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누적으로 생산량이에요. 누적 생산량인데 1개 만들 때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릴 거냐? 그 다음에 누적으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라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왼쪽에 있는 A형 요거에 대한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누적으로 4개를 만들게 되면은 86.70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한마디로 만약에 4개만큼이 누적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86.70시간만큼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8개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미 4개 만들어 봤고 4개를 추가 생산하면 누적으로는 8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적으로 8개를 만들게 된다면 나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73.69시간까지를 가게 돼요. 이렇게. 학습 효과가 적용되다 보니까 뚝뚝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누적 평균 모형에서 이런 값들의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평균값, 에버리지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4개를 만들었는데 1개당 평균 요만큼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8개를 만들었는데 1개당 평균적으로 요만큼이 들었다 그런 얘기니까 누적으로 토탈을 한번 계산해봐라 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곱하면 되거든요. 곱해보시면 내가 4개를 누적으로 만드는 데는 4 곱하기 86.7 해가지고 346.8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고 8개를 만들었는데 1개당 73.69라는 얘기는 둘이 곱해가지고 589.52만큼을 썼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생산량들은 다 누적을 얘기하는 거니까 8개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8개 만드는데 토탈 들어가는 것이고 4개라는 이 시간은 처음부터 4개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궁금한 건 4개에 대한 추가 얘가 궁금한 거니까 이미 4개까지 누적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4개를 했으니까 요 차이만큼을 내가 더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추가적인 4단위에 대해서 내가 써야 될 것은 요 놈에서 요 놈을 빼주시면 되는데 그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242.72시간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제품 X를 만약에 그냥 그대로 만들었다면 이미 4단위 만든 상태에서 4단위 추가해보면 추가적으로 증분되는 건 요만큼일 거다라는 거 계산해 놨어요. 뭐랑 비교할 거냐면 이번엔 제품 X 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될 텐데 얘는 4단위만큼을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신규 생산입니다. 이렇게. 신규로 생산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4단위까지 가면서 학습 효과가 발생하긴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B형 모형, 즉 증분 단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죠. 자, 증분 단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누적 평균이랑은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왼쪽에 있는 A형에서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봤던 86.7이라고 하는 것을 평균 모형에서는 말 그대로 이게 평균값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1개 만드는데 평균
86.7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B형 모형에서 여기 4개짜리에 들어있는 97.2 이거는 우리 3개만큼 누적으로 만들었고 4개째 하나 더 얹을 때 97.2만큼이 추가되지 않겠느냐 그냥 그런 얘기라고요. 한마디로 X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쌓여있는 노하우 없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4개를 만들려면 1개일 때부터 4개일 때까지 즉 위에서 4개 줄까지를 우리가 고려하면 되는데 하나를 만드느라고 일단 120시간을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거 만드느라고 108시간을 또 증분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거 만드느라고 또 101.52시간을 증분으로 또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4개째 만드느라고 증분으로 또 97.2시간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4개 다 만드는데 얼마 들였니? 라고 한다면 얘네들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해주시면 이게 이제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426.72시간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똑같은 4개지만 원래 만들고 있던 제품 X를 4개 만들려면 요만큼이 들어가고요. 그냥 처음 만들어보는 X 플러스를 4개 만들려면 요만큼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렇게 둘 간의 차이가 얼마냐라는 것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차액이 지금 얼마가 되느냐 봤더니 184시간 정도 나올 거예요. 184시간만큼이 증가 감소도 뽑아야 되니까 184시간만큼 증가한다라고 해서 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45번으로 가볼게요. 45번도 조금 생소했을 텐데, 자, 대안은 제품 A랑 제품 B 중에서 어떤 거를 좀 생산해서 팔아먹을 것인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경제연구소로부터요, 시장 상황에 대한 뭔가 예측 정보를 좀 얻어보려고 한대요. 가로 1번, 2번, 3번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1번에서는 뭔가 미래의 시장 상황을 호황, 불황으로 좀 나눠 놓고, 외부에 있는 경제연구소의 예측 정보를 얻기 전에 각 상황에 대한 확률이라든가 영업이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했답니다. 자, A를 우리가 선택할 건지 B를 선택할 건지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시장의 상황이 호황일지 불황일지 모르겠거든요. 호황이었다면 제품 A가 좀 더 좋아 보이네. 불황이었다면 제품 B가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호황이냐 불황이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확률로만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값 정도는 계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A가 좋은 건지 B가 좋은 건지 그런 것까지 알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먼저 기대값부터 한번 구해놔 보시면 제품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00원인데 호황률 확률 60%니까 곱해주시고, 불황이었다면 900원 정도가 될 텐데 확률은 40%니까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둘이 더해주시면 되겠죠. 말로 다시 한번 얘기해본다면 1200 곱하기 60% 플러스 900 곱하기 4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마 1080원 정도 나올 겁니다. 제품 B도 똑같은 짓을 해보시면 850원 곱하기 60% 1100원 곱하기 40% 하신 다음에 둘이 더해보시면 한 950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A를 선택했을 때의 기대가치는 1080원이고 B를 선택했을 때의 기대가치는 950원이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 A가 훨씬 나아 보이거든요. 근데 내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A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기대가치는 1080원이다 라는 건데, 그건 뭐냐?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이런 성과표 하나를 그릴 수 있는 정보 정도만 꼴랑 있을 때 그때 나의 최적의 선택에서의 기대값, 즉 기존 정보만 있을 때의 기대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녀석을 기존 정보하의 기대가치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어떻게 구할 거냐? 방금 보니까 기대값 A가 1080원이 나왔었고요. 기대값 B가 950원이었나? 950원 정도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기대값을 두 개 한번 구해봤더니 그나마 누가 더 좋아 보이냐면은 A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1080원 정도를 잡으면 되는데, 이게 내가 기존의 정보만 있을 때는 그래도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튼 여기까지 일단 확보를 해놓고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니까 외부에 있는 경제연구소에서는요,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호황이라고 예측하는 정보 R1이라고 부르고 불황이라고 예측하는 정보 R2라고 부르는데 둘 중에 하나를 제공한대요. 자, 근데 이 회사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좀 예상하는 확률이라든가 외부경제연구소의 예측의 정확도 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봤더니 각 정보인 R1, R2가 제공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따로 계산해보니까 밑에 56%랑 44% 이렇게 된대요. 각각의 정보가 제공될 확률, 정보가 주어졌을 때의 최적의 대안, 최적 대안의 기대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봤더니 R1이 주어졌을 때, 즉 호황이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A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근데 그때의 기대 영업이익은 1157원이 된다는 거예요.
R2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재고될 확률이 44%래요. 그러니까 이 외부 경제연구소가 이거 호황일 거야 호황일 거야라고 부를 확률이 56%라면 불황일 거야라고 부를 확률은 44%일 것이다. 뭐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불황인 거니까 B를 선택하는 게 나은데 그때의 기대 영업이익은 1,032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럼 결국 이건 뭐 하자는 거냐면 확률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60대 40이었었는데 갑자기 56대 44로 바뀌었습니다. 자, 용어를 하나 정리하자면 사실 우리는요. 사전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사후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사전 확률이 사후 확률로 바뀌는 것은 다 누구 때문에 그렇냐면 정보라는 게 존재해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내가 사전에 정보가 없을 때에는 그냥 호황일 확률 60%고 불황일 확률 40% 정도 되겠지라고 해서 정보가 없을 때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구한 거니까 60% 40%를 가지고 이 기대값을 구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정보가 이제 들어와. 외부 경제연구소인가 뭔가 걔네들이 뭔가 한다면서요. 걔네들 때문에 뭔가 어그러지는 확률이 들어오는데 그게 56대 44로 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EVSI라고 하죠.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에서 뭔가 불안전 정보와의 기대가치 이런 걸 구할 때는 뭔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그 확률 변수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좀 확률 바꾸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연습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대 영업이익 여기선 주어진 것들 이런 것들 구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1차 시험의 그 뭔가 난이도는 벗어났어요. 그런 건 벗어났기 때문에 자료들을 다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사후 확률로 바꾼 것까지 이미 다 줬고 사후 확률로 바뀐 상태에서의 기대값도 다 줬으니까 우리가 뭔가 정보가 받아들여졌을 때 이게 정보가 없는 상태였다면 내가 뭔가 정보가 들어왔다면 그때의 기대가치는 밑에 있는 가로 3번 테이블을 가지고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보가 있어요. 뭔가 예측 정확성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불완전한 정보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불완전 정보라고 할게요. 이렇게 불완전한 정보가 있는데 불완전 정보 하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대가치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될 것이냐? 이제 다 어그러졌어요. 어떻게 어그러졌는지는 1차 난이도에서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줬죠. 다 줬기를 1157만큼을 얻을 수 있어요. A를 선택하면. 왜? 우리는 56%의 확률로 R1이라고 하는 상황을 예측받을 테니까. 그 다음에 1032원 받을 수도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왜? 우리는 R2라고 하는 보고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B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나타날 확률은 44%다.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하고 해서 더해주시면 이게 금액이 얼마가 나올 거냐? 이제 1102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게 정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기껏 해봐야 1080원이었었는데 정보가 뭐래도 주어지는 순간 1102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보 덕분에 기대가치가 얼마만큼이 점프 뛰었는가라는 걸 따져보면 정확히 22원 정도가 점프 뛰게 되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정보의 값으로 정보의 대가로 얼마까지 쳐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22원까지 쳐줄 수 있다라고 해서 답은 그냥 3번을 고르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확률이 막 갑자기 변하고 기대가치가 뭔가 막 이상한 숫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뭐 사실은 편하라고 너무 많은 것들 고려하지 말라고 그냥 다 값을 준 거거든요. 원래는 막 예측 정확도 이런 것들도 뭔가 예측이 맞을 확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건부 확률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준 거라서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조금 당황스러울 만한 그런 문제라고 좀 평가가 되네요. 자, 여튼 46번 문제 한번 봅시다. 46번 문제도 그동안 이렇게 그렇게 잘 물어보진 않았던 그런 내용을 물어봐가지고 많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읽어봅시다. 주식회사 대한이라는 애가 있는데 X1년도의 고정예산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했답니다. 왼쪽에 예산 짜놓은 게 있고요. 실제 결과가 오른쪽에 있네. 근데 고정예산입니다. 판매량, 매출액, 변동비, 공헌이익, 고정원가, 영업이익 좀 나와 있어요. 뭘 물어보는지부터 읽어보시면 경영자가 X1년도의 실제 판매량이 고정예산 판매량보다 증가했대. 그래요? 10,000단위에서 12,000단위로 증가했으니까 그러네. 그런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네. 16만 원이었던 것이 13만 6천 원으로 감소했어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라는 것을 분석해봤는데 그 결과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구해봐라. 골라봐라.
X1년도에 12,000단위만큼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용량 자체는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1, 2, 3, 4, 5번이 다 말로 되어 있으니까 뭐 숫자도 있지만 말로 되어 있는 것들이 뭔지 대충 구경만 해보시면 매출 조업도 차이, 변동 예산 차이, 매출 가격 차이, 고정원가의 소비 차이, 그 다음에 고정 예산 차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손익계산서 전반에 걸친 어떤 차이 분석을 할 줄 아느냐라는 것을 물어본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사실은 이런 판매량 량 때문에 바뀌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단가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한번 뽑아볼 건데 사실은 뭐 예산의 단가만 구하면 되는데 예산이랑 실제를 다 얘기해 본다면 예산상으로 판매 단가는 얼마냐면 50만 원에 팔았는데 만 단위 판 거니까 한 개당으로 50원에 판 거 아니겠어요? 변동원가도 한번 보시면 제조원가 판관비에서 30만 원인데 만 단위에 대한 얘기니까 한 개당으로는 30원짜리가 될 겁니다. 공헌이익은 50원에서 30원을 빼는 거니까 20원 정도가 되겠네요. 한번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단위당 판가, 단위당 변동비, 공헌이익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짰어요. 고정예산으로. 고정예산으로 단가를 짰더니 얘는 50원에다가 얘는 30원에다가 얘는 20원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죠. 자, 실제 성과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실제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이것도 판가 구하는 건 간단하죠. 판매량 12,000단위로 나누면 될 거 아니겠어요? 62만 4천원을. 그러면 이제 52원이 나올 거고요. 변동비는 둘이 더해보시면 36만 원에다 8만 4천 원이니까 그 녀석을 12,000단위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37원 정도 나올 거예요. 차감해 주시면 15원 정도가 공헌이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단가를 뽑아냈는데 우리 이제 여기다가 전반적인 손익계산서를 한번 분해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에서는 고정예산이 왼쪽, 실제 결과가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를 좀 왼쪽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보통 표준원가 계산이나 판매 부문의 성과평가할 때 AQ, AP 이런 것들을 제일 왼쪽에 보통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해야지 좀 많이 봤던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실제 성과를 왼쪽에다 넣겠습니다. 고정예산을 넣어볼 건데 고정예산은 조금 떨어뜨려서 넣을 거야.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뭘 넣을 자리를 남겨놓은 거냐면 지금 변동예산 넣을 자리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변동예산 이렇게. 자, 우리가 금액 알고 있는 것들은 있거든요. 세일즈 있습니다. 세일즈 얼마 있냐면은 50만 원에 62만 4천 원 있어요. 62만 4천 원이 얘고요. 그 다음에 50만 원이 지금 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도 알고 있냐면 변동비도 알고 있습니다. 변동비는 얼마라고 알고 있냐면 실제 성과는 둘이 합치니까 444000 정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정예산 같은 경우에는 둘이 합쳐서 3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0만 원 정도. 저는 뭐 그냥 제조원가랑 판관비랑 합쳐서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차감해 주시면 이제 이게 바로 공헌이익이 될 텐데 이렇게 차감하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18만 원 나올 것이고 주어져 있는 대로 고정예산도 차감해서 지금 얼마 나와 있다고 되어 있냐면 20만 원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만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고정 공헌이익 관련해서는 또 뭔가 분석할 게 있을 테니까 조금 우리가 떨어뜨려서 고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면 실제로 발생한 고정비는 19,000원, 25,000원에서 44,000원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예상상의 고정 원가는 4만 원 정도였었죠. 그래서 얘는 4만 원만큼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다 차감해 주면 결국은 이게 영업이익 나올 텐데 실제 영업이익이 13만 6천 원이었다면 예산상의 공헌이익은 얼마였냐면 16만 원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료에서 주어진 내용들인데 가운데에다가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변동예산을 추가할 겁니다. 변동예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조업도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조업도를 뭘로 바꾸겠다는 거냐? 다 그냥 실제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실제로 바꾸겠다는 건데 조업도만 바꾸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하자는 거냐? 실제 판매량이 12,000개잖아요. 12,000개에 대해서 예산을 다 바꾸겠다는 거야. 그럼 12,000개만큼이니까 여기다가 판매 가격을 때려주면 이게 매출액인데 예산이니까 예산상의 판매 가격인 저 50원을 그냥 때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50원을 때려주시면 금액이 얼마 나올 거냐? 6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변동원가도 마찬가지 12,000개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예요. 12,000개인데 변동원가 예산은 30원인 거니까 여기에 30원을 때려줍시다. 이렇게.
30원 때려주시면 요게 이제 36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6만 원만큼을 차감을 해보자고요. 차감을 해보면 똑같이 12,000개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 공헌이익 뽑아놓은 것처럼 당연히 뭐 20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지. 그래서 금액 나온 것은 24만 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자, 이제 고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표준원가 계산에서 다 아실 거예요.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고정예산으로 잡아놓은 거나 변동예산으로 잡아놓은 거나 어때요? 이게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고정예산에서 변동예산 갈 때는 단지 조업도만 달라지는 건데 그 조업도 뭐 생산량이나 판매량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예산 총액, 고정비니까 총액이 달라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 녀석은 4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4만 원이 된 이상 우리는 영업이익이 얼마다라는 것은 충분히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차감하시면 되는 거니까 얘가 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실제 성과랑 고정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변동예산상의 영업이익도 좀 뽑아놨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차이 분석을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1, 2, 3, 4, 5번에 있는 차이 이름만 다시 읽어보시면 매출 조업도 차이, 변동예산 차이, 매출 가격 차이, 고정원가의 소비 차이, 고정예산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판매 쪽 관련된 얘기만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매출 가격 차이랑 매출 조업도 차이, 이건 공부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매출 가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차이를 의미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 성과니까 AQ, AP가 되는 것이고 얘는 사실은 실제 수량에다가 판매 수량에다가 우리 예산상의 판가를 때린 거니까 AQ, SP가 될 거 아니겠어요. 요렇게 둘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매출 가격 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둘 간의 차이가 지금 얼마 나오고 있냐면 24,000원 나오고 있네요. 24,000원만큼인데 유불리를 따져주려면 예산으로는 요만큼인데 실제로는 요만큼이야. 실제가 더 많았어요. 뭐가 더 많았냐면 매출액이 더 많았던 거니까 기분 좋네. 그냥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원래 매출 가격 차이도 뭐 이익까지 떨어뜨려 주는 게 맞긴 한데 이익까지 떨어뜨려 때 이익까지 떨어뜨려서 요놈이랑 요놈이랑을 비교하기는 사실은 얘는 30원이 적용됐고 얘는 37원 적용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7원과 30원은 이게 제조원가인 거니까 판관비도 들어있지만 물론 뭐 이 안에 제조원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제조원가에 대한 분석은 판매 부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조 부문 표준원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걷어내기 위해서 얘를 44만 4천 원을 빼는 게 아니라 원래 36만 원을 빼가지고 그 뺀 금액이랑 여기는 24만 원을 비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기도 36만 원을 빼고 여기도 36만 원을 뺀다면 차이 금액은 빼나 마나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편의상 그냥 세일즈단에서 비교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매출 조업도 차이는 이제 공헌이익단에서 비교해야 되겠죠. 공헌이익단에서 비교하는 이유는 얘도 30원, 얘도 30원이니까 우리 변동 제조원가에 의한 차이는 원래 없는 거니까 얘네 둘 간의 차이를 그냥 여기에서 조정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매출 조업도 차이라고 부릅니다. 금액을 뽑아보시면 둘이 딱 4만 원만큼 차이가 나고 있네. 둘이 4만 원만큼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 쪽으로 바꿨어요. 수량을 실제로 바꿔줬더니 지금 공헌 이익이 올라갔습니다. 이익이 올라간 거니까 우리 입장에선 기분이 좋다. 그래서 유리한 차이구나 라고 이름을 붙이시면 되겠어요. 자,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둘 간에는 차이가 날 리가 없죠. 변동예산과 고정예산이니까. 하지만 실제로 발생한 금액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으로 잡아놓은 금액, 얘네들이 지금 서로 다르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뭘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어쨌든 실제 금액과 예산 금액의 차이거든요. 표준원가 계산에서 FOH에 대한 성과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 금액과 예산 금액을 비교하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예산 차이 혹은 뭐 소비 차이다라고 부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소비 차이는 지금 얼마만큼이 나오고 있느냐? 4,000원만큼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예산보다 실제 이번에는 원가가 더 큰 거니까 기분은 좋지 않네. 그냥 불리하다라고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번을 커버한 거냐면 가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매출 가격 차이,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매출 조업도 차이,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고정원가의 소비 차이를 지금 커버하고 있는데 금액이랑 유불리 따져보시면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거랑 다 일치할 거거든요. 이제 2번하고 5번을 보시면 되는데 2번에 있는 변동예산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랑 변동예산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5번에 있는 고정예산 차이라는 것은 실제랑 고정예산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걸 뭐에서 비교하자는 거냐? 이익에서 비교하자는 거야. 그래서 변동예산 차이는 이렇게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동예산 차이인데 이게 변동예산 차이가 지금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있냐면은 64,000원 나고 있다는 것을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64,000원인데 영업이익이 실제가 더 작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은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64,000원이 불리해야 되는데 얘가 84,000원이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는 것은. 고정예산 차이는 뭐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고정예산 차이인데요. 둘 간에 지금 차이가 얼마만큼이 나고 있냐면 24,000원 나오고 있거든요. 24,000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왼쪽에 있는 실제 성과가 영업이익인데 더 작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는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네. 5번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건 다 맞고요. 2번 하나만 변동예산만 지금 64,000원이어야 되는데 84,000원으로 넣어놨으니까 이게 틀린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시간 내에 어떻게 풉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넘어가 보시면 47번 문제 볼게요. 47번. 47번도 이것도 뭐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사실 실상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주식회사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연속 공정이래요. A랑 B를 거쳐서 완제품을 생산한다. 그런데 매년 500단위만큼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는 단위당 3,000원에 전부 판매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특별 주문 들어왔네요. 150개 들어왔고 2,500원에 공급해달래요. 이걸 다 수락하거나 다 거절하는 것만 가능하고요. 공정별 내역을 한번 보면 A는 연간 능력 550개, B는 600개고요. 지금 생산하는 거 아까 전에 500개 팔고 있다고 했으니까 둘이 사이좋게 500개만큼을 생산하고 있네요. 그러면 A는 50개 놀고 있고 B는 100개만큼이 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게 병목이냐라는 걸 따져보면 A가 병목이죠. 만약에 수요량이 아무리 는다라고 할지라도 550개까지밖에 커버를 못해. 왜냐면 A가 550개로 딱 걸려 있으니까요. 단위당으로 변동비는 700원과 1,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대안은 외부 업체로부터 공정 A에서 생산한 것과 동일한 부품을 단위당 1,500원 정도에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대요. 아, A가 병목이니까 A의 병목 현상을 뭔가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외부 공급이라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민국에 주문을 수락하게 된다면 대안의 당기 순이익은 과연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냐. 한마디로 증분손익 한번 구해보라는 건데 대안은 상기의 주문과 관련된 기회원가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원가가 기회비용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거든요. 일단 마지막 문장 이거 신경 쓰지 않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외부에서 구입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1,500원에 구할 수가 있다며. 그런데 그 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되게 단순해지죠. 만약에 특별주문을 받아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주문을 수락시 특별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특별주문 때문에 발생하는 공헌이익은 분명히 증가할 거예요. 어떻게 증가할 거냐? 150단위만큼이 증가할 것이고 특별주문은 얼마에 들어왔냐면 아까 얼마라고? 2,500원에 들어왔네요. 2,500원에 들어왔는데 한 개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느냐면 A는 700원, B는 1,000원에서 1,700원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것만큼의 공헌이익이 늘어날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한 12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12만 원 이렇게. 자, 근데 기회비용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A 공정은 550개가 최대인데 500개를 만들어서 팔고 있으니까 50개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150개를 받아주려면 어쩔 수 없이 기존에 팔던 100개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개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기회비용은 100개만큼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포기하는 건 2,500원짜리가 아니라 3,000원짜리니까 단가 똑같이 1,700원만큼을 빼주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3만 원만큼이 마이너스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증분손익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로 10,000원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이걸 구하라는 게 지금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외부에서 구입하는 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들을 다 기회비용으로 맞아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한 거기 때문에 증분 손익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외부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더 유리한 방안이 뭔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외부에서 사와서 기회비용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자,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A라는 공정이 있고 또 B라고 하는 공정이 있어요. 맥시멈으로 나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느냐? 얘는 550개까지 할 수 있고요. 얘는 600개까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A가 처음 출발을 500개만큼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몇 개만큼을 넘겨줄 거냐면 500개를 넘겨줘요. 그러면 얘는 또 원가를 쓰면서 만들겠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외부에다가는 500개만큼을 판매하는 시나리오가 지금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500개를 만들면서 A는 단가로 얼마에 써야 되냐면 700원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가니까 제가 마이너스로 칠게요. 원가니까 개당으로 700원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B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면 B는 1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B는 한 개당으로 1000원만큼을 써야 되는 시나리오죠. 자, 500개 이거는 이제 외부에다 파는 거니까 플러스로 나한테 들어올 겁니다. 얼마에 파는 거냐면 기존 판매니까 그냥 한 개당으로 3000원에 팔면 되는, 이게 바로 현재의 시나리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상황이 좀 바뀝니다. 만약에 특별 주문을 수락해요. 뭔가 이걸 좀 변경시켰다, 우리가 특별 주문을 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A 공정 있고 B 공정 있다라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능력이 550개인데다가 얘는 600개다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첫 스타트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500개 이렇게 끊지는 않겠죠. 자, 첫 스타트를 끊을 때 나는 특별 주문을 수락했으니까 기존의 판매라는 것도 있겠지만 특별 주문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일부만 수락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150개만큼은 수락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아까 전에 150개를 수락하려면 얘의 유휴 능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100개를 우리가 포기해가지고 원래는 500개였던 거를 얘는 400개만큼만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 400개가 아깝단 말이야. 100개 날려먹는 게. 100개 날려먹는 게 아까워가지고 외부에서 100개를 사왔다라고 칩시다. 100개를 사오면 500개만큼을 팔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합쳐서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얘가 65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650개를 만들어서 B한테 토스해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얘가 600개에 걸려 있으니까 사실은 신난다 하고서 100개를 다 커버하기는 무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내가 외부에서 사올 수 있는 거는 뭐 사올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100개를 날려먹는다고 해서 100개를 다 사올 게 아니라 B의 능력을 고려해서 우리는 딱 50개 정도까지만 사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50개를 사갖고 오게 되면 이제는 100개를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50개만 포기해서 450개 정도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150개 얘는 무조건 수락해야 돼요. 지금 가정상 150개를 수락했으면 나머지 기존 판매라고 하는 것은 얘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50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토탈 우리는 어쨌든 간에 기존 주문이든 특별 판매든 간에 결국은 합쳐서 600개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얘는 맥시멈 55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하는 거냐? A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있고 A가 외부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550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생산하는 거 550개. 그 다음에 구입하는 거는 나머지 50개가 될 겁니다. 합쳐서 600개를 가지고 450개는 기존 판매, 150개는 특별 주문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원가는 어떻게 될 거냐? 생산하는 거는 원래랑 똑같이 700원이 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개당 700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구입하는 건 아까 전에 얼마에 산다고 그랬냐면 1,500원에 사온다며. 그래서 얘는 좀 비싸게 1,500원 정도가 먹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B한테 넘겨줍니다. B한테 넘겨주는 시나리오는 물론 마찬가지죠. 기존 판매 때문에 넘겨주는 게 450개. 특별 주문 때문에 넘겨주는 것은 150개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근데 B 입장에서는요.
A가 지가 만들었든 아니면 외부에서 사왔든 상관없이 600개를 받았으면 600개를 원래 자기 시나리오대로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얘는 외부 구입할 수도 없는 애니까 내가 원래 만들던 대로 한 개당 그냥 무조건 1000원 정도를 투입해서 만들면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녀석을 팔아야 됩니다. 근데 판매하는 스타일도 또 두 개네. 기존의 판매가 450개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고 특별 주문과 관련된 판매는 150개 정도를 판매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판가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겠네. 자, 얘는 기존과 특별 이렇게 좀 나누어 봤을 때 기존 주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받아먹던 3,000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특별 주문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게 해서 2,500원 정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특별 주문을 받아주면 외부 구입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증분 접근법을 해봅시다. 자, 이제 특별 주문을 수락했어요. 자, 내가 특별 주문을 수락했다면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갑시다. A의 원가가 좀 달라져요. 자, 잘 보시면 A는 원래 500개를 700원 들여서 만들면 돼요. 그런데 550개를 700원 들여서 만들어야 되네. 50개만큼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A의 생산 원가가 증가합니다. 얼마나 증가하느냐? 50개 증가해요. 한 개당 700원짜리. 이거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칠게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증분 비용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게 얼마가 나올 거냐면 35,000원이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35,000원 마이너스. 자, 뿐만 아니라 원래는 그냥 500개만 만들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550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50개는 1,500원 주고 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A 부품을 구입하는 원가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입을 몇 개 해야 되느냐면 50개만큼을 해야 돼요. 원래 안 했던 걸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은 한 개당 1,500원에 사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50개에다가 1,500원만큼을 때려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75,000원 될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A에 대한 얘기 끝났으니까 B로 넘어가면 기존의 B는 A한테서 받은 500개를 1,000원 주고 만들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몇 개를 받게 되느냐? 500개가 아니라 합쳐서 600개를 받고 어쨌건 간에 그냥 1,000원 정도에 만들면 되는 겁니다. 500개였던 걸 600개로 증가했으니까 우리는 100개만큼이 증가하네요. 즉 B의 생산 원가, 생산 비용이라는 것이 증가하게 될 텐데 몇 개 증가할 거냐? 100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얘네들은 한 개당 1,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따라서 10만 원 정도가 증분 비용으로 잡힐 수밖에 없게 되겠네. 자, B에 대한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최종 판매하는 거 가봅시다. 최종 판매가 원래는 기존 판매 500개를 3,000원에 했었는데 그 3,000원짜리 기존 판매가 450개로 줄어버렸어. 하지만 판가는 여전히 3,000원이니까 기존 판매의 감소, 기존 매출액의 감소, 이 효과가 있게 될 텐데 얼마가 감소하느냐? 우리는 50개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개당 얼마 받는 거냐면 3,000원짜리잖아요. 그래서 요것만큼이 감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계산하시면 15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로, 즉 증분 비용으로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뭐가 잡히는 거냐? 원래는 없었던 특별 주문 150개에 대한 매출액이 2,500원만큼이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 주문의 매출액 관련된 증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요게 이제 얼마만큼이 증가하게 되느냐? 없었던 150개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게 바로 2,500원짜리다 라는 그런 의미니까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37만 5천원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A의 원가, B의 원가, 최종 매출액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나니까 좋은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나쁜 거거든요. 하지만 좋은 거 한 방에 워낙 세다 보니까 증분손익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15,000원 정도로 오히려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증분손익 계산해봐라 라고 한다면 15,000원이라고 해서 답은 4번을 고르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죠. 쉽지 않은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공정의 흐름이나 그리고 어떤 몇 개씩을 생산해야 되는지 또 몇 개를 구입해야 되는지 단가는 각각 얼마씩이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한테 시험장에서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뭐 그런 문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8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8번 문제 한번 보시면 대한이 X1년도에 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했대요. 그래서 A랑 B랑 회사 전체가 있는데 매출액과 변동원가, 그 다음에 공헌이익, 고정비, 세전이익, 비용, 법인세 비용, 그 다음에 세후이익까지 알려줬는데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X1년도에 C라고 하는 녀석의 판매를 한번 추가해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X1년도에 C의 예상 매출액이 얼만고 하니 12만 5천 원이고 변동원가율이 30%래요. 한마디로 뭐 공헌이익률은 70%다 그런 의미 정도가 되겠네. 자, 대안의 고정원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전체 매출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답니다. 고정비가 매출액에 따라서 바뀌는가 봐요. 지금의 매출액은 50만 원이었으니까 첫 번째 구간에 걸려서 22만 원. 손익계산서에서도 22만 원이라고 들어가고 있네. 그런데 갑자기 C를 추가하게 되면은 50만 원에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겠네요. 그래서 고정비가 30만 원으로 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튼 상기의 손익계산서에다가 C를 만약에 추가하게 된다면 나타나게 될 변화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고 세율은 20%만큼을 적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손익계산서가 A랑 B에 대해서만 정리되어 있으니까 C 추가해서 하나 좀 만들어 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A랑 B 두 가지만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자, 세일즈가 있고요. 변동비가 있고 공헌이익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시면은 50만 원에서 22만 5천 원을 빼서 뭐 공헌이익으로 바로 가도 되지만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공헌이익이 나올 텐데 얼마 나오냐면 27만 5천 원 나온다는 거죠. 기왕이면 공헌이익률 뽑아볼까요? 요렇게 해주니까 몇 프로 나오느냐? 55%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 상황에서 고정비를 마저 빼야 되는데 고정비가 지금 얼마 잡혀 있냐면 첫 번째 구간이니까 22만 원 잡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세전으로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우리 5만 5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텍스가 있으니까 텍스 20%만큼을 걷어내고 나면 얼마가 되느냐? 우리는 11,000원만큼이 걷어내지는 거니까 결국은 세후의 영업이익으로는 44,000원 정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C를 하나 엎자는 거죠. 이렇게. 자, C라고 하는 것을 하나 엎어버려. 그러면 A와 B와 C라고 하는 것이 다 계산이 되겠네. 자, C의 매출액은 얼마라고 했냐면 거기 박스 바로 밑에 두 번째 줄에 12만 5천 원 잡혀 있습니다. 변동원가율이 30%래요. 30%만큼 때려주시면 37500 될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 70%는 공헌이익이 될 거고요. 계산해 보시면 87500 될 겁니다. 따라서 합쳐주시면 매출액은 얼마가 될 거냐면 62만 5천 원일 거고 변동원가도 한번 합쳐보시면 26만 2,500원일 겁니다. 차감을 해주시면 공헌이익은 36만 2,500원만큼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고정비가 얼마가 될 거냐? 이제는 매출액이 50만 원을 넘게 됐으니까 두 번째 구간에 속해져 가지고 30만 원만큼의 고정비가 적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은 세전으로 62,500원이 될 것이고 텍스는 2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0% 때려주시면 12500만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차감해 주시면 세후이익으로 5만 원 정도가 잡히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 하나 만들어 놓고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에 전체의 공헌이익률이 55%였던 것이 갑자기 60%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55% 맞거든요. C를 추가하고 A, B, C가 다 들어가니까 요놈과 요놈의 비율 때려보시면은 58%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58인데 6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자, 2번. C의 매출액이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래요. 매출액 요놈이거든요. 요놈과 요놈 비율 때리면 되겠네. 때려보시면 25가 아니고 20% 나올 겁니다. 3번.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0만 원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의 손익분기점 매출액부터 구해봅시다. 기존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공헌이익률이 55%니까 0.55에다가 손익분기점 세일즈 때리시고 고정비가 원래는 22만 원이었으니까 이게 제로라고 하시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변경 후 C를 추가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공헌이익률이 이제 0.58 됐고요.
거기에 BP 세일즈를 때리신 다음에 고정비가 30만 원 되었으니까 30만 원만큼 때려서 0 해주시면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BP에서의 세일즈라고 하는 것이 기존과 변경 후에 얼마씩이 나오게 될 거냐면 원래는 40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변경하고 나면 이게 517241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증가를 하긴 했는데 분명히 10만 원은 아니죠. 증가한 금액은 뭐 117241 정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3번까지 받고 4번 가보시면 DOL 나오고 있네요. DOL은 5에서 5.8로 높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DOL은 뭐 공식으로 외우고 계시죠. DOL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 하시면 그게 바로 DOL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이니까 요놈 나누기 요놈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5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변경 후에는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이니까 요놈 나누기 요놈 하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5.8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5에서 5.8로 증가했다. 4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다음 동그라미 5번에서 세후 이익이 이제 8,000원만큼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44,000원짜리가 5만 원이 됐으니까 8,000원이 아니라 6,000원이 증가한다 라고 하셔야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맞는 말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4번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좀 풀만한 문제네요. 그렇죠? 49번 가봅시다. 두 문제 나왔는데 49번 한번 해볼게요. 자, 1월 1일에 처음으로 생산을 시작했으며 기초는 없겠네요. 실제 원가에 의한 개별 원가 계산 적용하고 있는데 제조 간접 원가는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중 배분율에 의해서 제품에 배부된대요. 이중 배분율 우리 변고정비 구분하는 거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정상 조업도 수준의 기계 시간은 20시간이고요. 원가 자료를 보니까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데 1번하고 2번을 착수해 가지고 1번은 완성했고요. 2번은 완성했고요. 1번은 아직도 생산 중이래요. 그러면 1번은 기말 제공품이 될 것이고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완성만 된 게 아니라 1,000원에 팔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리하면 1번은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있고 2번은 매출 원가로 들어가 버리게 됐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2번에서 보니까 원재료를 700원에 구입해가지고 남아있는 건 100원이래요. 처음 시작했으니까 700원 구입한 거에서 남아있는 100원 빼주시면 사용한 금액은 600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노무원가는 1,000원에다가 제조경비는 750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조경비는 전액 제조간접원가래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원재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직접 재료라는 말이 아직은 없으니까 좀 아까 구했던 600원이라는 재료원가 사용액이랑 그 다음에 노무원가 1,000원 이게 추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아직 모르겠거든요. 그 얘기가 가로 4번에서 나와 있습니다. 가로 4번에 보면 1번과 2번 합쳐서 우리는 DM, 즉 추적이 되는 직접 재료 원가는 500원밖에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원재료 사용액 600원이었었는데 500원만 DM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100원은 OH, 제조 간접 원가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DL도 마찬가지. 둘이 합쳐서 850원인데 아까 노무원가의 발생액 자체는 우리 1,000원이었었거든요. 근데 850원만 추적이 된다라고 주어지고 있는 거니까 나머지 150원은 그냥 추적이 안 되는 제조 간접원가 OH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조 경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750원 발생했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었고요. 그렇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는 아무리 재료 원가고 아무리 노무 원가다라고 할지라도 추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조 간접 원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테니까 우리 재료 원가는 지금 6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노무 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0원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조 경비 같은 경우에는 750원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인 건데 세 가지 항목이 있죠. DM과 DL과 OH라는 것이 있는데 DM으로 봐야 될 것이 지금 가로 4번에서 500원밖에 안 된대요. 이게 500원이었어. 그럼 나머지 100원은 OH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노무원가 1,000원 중에서 직접으로 봐야 되는 것은 850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 150원은 간접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는 아까 전에 OH다라고 했으니까 750원만큼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네. 정리하면 DM은 말한 대로 500원. DL은 나와 있는 대로 850원,
OH는 이거 세 개를 다 합쳐줘야 되는데 결국 1,000원 정도로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지금 가로 5번에 보니까 제조간접 원가의 30%는 변동비고 나머지는 고정비래요. 1,000원 중에서 300원은 변동비, 나머지 700원은 고정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건데 변고정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중배분율이라서 그렇겠죠. 가로 6번에 보니까 배부되지 않은 제조간접 원가 같은 경우에는 전액 그냥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기순이익은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작업이 1번하고 2번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아직 완성조차 안 됐으니까 기말제공품인 거니까 얘는 손익하고 상관없고요. 102번 이 녀석만이 매출원가가 되었으니까 손익이랑 관계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는 102번만이 관심사입니다. 뭐 이제 지금은 그냥 강평하는 시간이니까 다 한번 넣어 본다면 101번이 있고요. 102번이 있습니다. 101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제공품이고요. 얘는 심지어 팔렸어요. 매출 원가가 될 겁니다. 자, DM과 DL은 추적이 되는 거니까 정답이 가로 4번에 나와 있죠. 350원과 150원입니다. DL 같은 경우에는 520원에 330원이에요. 뭐 합계도 한번 내볼까요? 합계로는 지금 500원에 85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자, OH라고 하는 거,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배부를 해줘야 돼요.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중배분율법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보냐면 보통 보조부문 관련된 얘기 할 때나 이중배분율법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조부문 얘기가 안 나오는데 왜 갑자기 이중배분율 나오고 있나? 이게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을 건데 이중배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변동비 따로 배부하고 고정비 따로 배부하겠다는 거지 뭐 보조부문에만 국한된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딱 봤을 때 눈치가 사실 좀 있어야 돼요. 이중배분율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갑자기 변동비와 고정비의 비율을 나눠줬다라는 얘기는 변동비랑 고정비의 배분을 뭔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OH를 변동비랑 그 다음에 고정비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먼저 변동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변동비는 1,000원 중에서 30%니까 300원 정도가 되겠죠. 저 300원을 우리는 이제 배부할 건데 배부 기준으로 뭐 쓴다고 했냐면 기계 시간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실제 기계 시간이 10시간 5시간에서 토탈 15시간이네. 한마디로 얘가 10시간, 얘는 5시간이다 그런 얘기야. 토탈로는 15시간만큼이니까 300원 발생했고 우리가 15시간 썼다라는 얘기는 배부율이 얼마인가라는 것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네요. 배부율은 이제 얼마가 나오게 될 거냐? 300 나누기 15시간 하시면 시간당으로 20원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배부율이죠. 그럼 20원을 가지고 15만큼을 때려주시면 얼마씩이 들어가게 될 거냐? 얘한테는 200원, 얘한테는 100원만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FOH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사실 FOH 금액이요. 지금 이거 얼마 나오고 있냐면 700원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자, 700원만큼이 나오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10시간과 5시간만큼을 이렇게 썼거든요. 10시간 5시간을 썼고 이거는 합계 15시간 관련된 얘기니까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하고 싶냐면 배부율을 이렇게 계산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10대 5로 즉 2대 1로 그냥 얘를 뿌리고 싶어요. 근데 2대1로 이걸 뿌리면 막 금액도 안 떨어지고 이상하게 나올 거라고. 자, 무슨 얘기냐면 이중배분율법을 쓰면 보조부문에서 우리 어떤 얘기 하냐면 변동원가는 사실은 인과관계가 실제 조업도랑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실제 사용량이랑. 하지만 고정원가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최대랑 관련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얼마나 썼느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박스 바로 위에 5줄 중에서 네 번째 줄에 정상조업도 수준에서는 그냥 만땅 돌리면 그냥 풀로 충분하게 돌리면은 20시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7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둘이 합쳐서 사용한 15시간이 아니고 얘는 이제 20시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20시간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거에 대해서 배부율을 한번 따져보시면 700 나누기 20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시간당으로 35원 꼴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시간당으로 35원 꼴이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5원에다가 10원 때리고 35원에다가 단순히 5원을 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금액이 어떻게 나오냐면 350원과 175원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둘이 합쳐봤자 이게 얼마밖에 안 되냐면은 525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525원 정도까지만 배부가 된 거니까 700원 중에서 525원만 배부가 된 거니까 나머지 175원 어디 갔냐라고 한다면 걔는 그냥 미사용 원가라는 거예요. 나는 2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인데 10시간과 5시간에서 15시간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으니까 나머지 5시간 동안은 내가 안 쓴 거고 안 썼어도 고정원가, 예를 들어서 임차료다라고 한다면 안 썼어도 그거에 대한 임차료는 내는 거잖아요. 내가 안 썼다고 해서 뭔가 주인한테 가갖고 뭐 건물이면 뭐 기계면 내가 기계를 안 썼다라고 해서 그 건물이나 기계를 빌린 사람한테 돈을 안 주겠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최대한으로는 20시간을 쓰는 건데 5시간을 안 썼다라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비용이 나온다는 거고 그거를 보통은 미사용 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사용을 한 거니까 FOH 중에서도 사용된 거는 15시간에 해당되는 525원이고요. FOH에서는 한 가지 종류가 더 있다는 거죠. 미사용이라서 배부를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사용을 안 했으니까 얘한테 얼마고 얘한테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즉 남아있는 5시간어치, 즉 700원에서 525원을 뺀 175원만큼이 여기에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매출원가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175원은 얘랑한테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애초에 사용을 안 했으니까. 따라서 배부되는 여기까지만 딱 고려를 해주시면 토탈 매출원가가 얼마로 잡힐 거냐? 755원 정도가 이렇게 잡히게 될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구해보라는 거니까 일단 매출액이 가로 1번 자료에서 102번을 1,000원에 판매됐대요. 매출액은 1,000원일 거고요. 매출 원가로는 755원을 잡으면 되겠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6번에서 배부 안 되는 녀석은 그냥 비용 떨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잖아요. 배부를 못 하잖아. 사용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175원도 마저 털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다 털어주면 결국 얼마가 나오느냐? 70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정답은 동그라미 1번에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사용 원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번이나 2번이나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이걸 배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을 뭐 우리가 비용 처리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걔도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반영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늘 강평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대안은 변동 제조관자 원가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동별 표준원가를 이용하고 있다. X1년의 표준원가는 다음과 같다. 활동은 재료 처리와 품질 검사가 있고 원가동에는 재료의 길이, 검사 횟수 그렇대요. 원가동인 당 표준 가격이 아까 재료 처리는 재료 길이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길이 1m당 10원이고요. 횟수 따라가는 검사는요. 1회당으로 200원 꼴리랍니다. 자, 그 다음 제품 단위당으로 원가동인의 소요량은 한 개당 5m 써야 되고 한 개당 2번 하면 된답니다. 제품 단위당으로 표준 원가는 곱한 거가 되겠죠. 5m에 10원이니까 50원, 2번에 200원이니까 400원 정도가 되겠네. 자, 제품의 실제 발생한 생산량은 1000단이고요. 실제로 활동된 소비량, 그 다음에 활동 원가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료 처리는 실제로 6000m를 써서 5만 원 나왔고 품질 검사는 실제로 2200번 해가지고 45만 원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재료 처리와 품질 검사 활동에서 발생한 총 가격 차이, 총 수량 차이 혹은 뭐 총 능률 차이 그런 것들이 각각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총자를 붙인 건 뭐냐면 활동별로 따로따로 분석 내지 말고 합쳐서 합계가지고 비교해봐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준 원가 계산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단지 활동별로 그냥 잘라놓은 것뿐이에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활동별로 잘랐다라는 것 뿐이고 어쨌든 차이 분석해야 된다라는 건 똑같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툴을 그대로 써보죠. 자, 우리가 원가 요소는 활동 요소는 두 개가 있습니다. 재료 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 검사도 있어요. 자, 실제로 발생한 원가는 QP로 분석 안 하더라도 자료를 줬죠. 5만원과 45만원입니다. 합쳐주시면 5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제 AQ 곱하기 SP를 한번 넣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소비된 활동량 줬어요. 6000m에 2200번입니다. 자, 이제 단가는 우리가 표준으로 떼야 되는데
위에 테이블에 있죠. 위에 테이블에 보시면 표준원가 정보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조업도를 지금 미터랑 회로 가고 있으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500원, 400원 말고요. 우리 제일 앞에 있는 10원과 200원 이걸 때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미터당으로 10원, 회당으로 200원 이걸 때려주시면 될 거라는 거죠. 둘 다 계산해 보신 다음에 둘이 한번 더해 보시면 얼마 나올 거냐면 이거는 똑같이 50만 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SQ 곱하기 SP 할 때는 우리가 실제 생산량 가지고 돌려야 된다라는 거 표준원가 계산에서도 충분히 연습했던 내용들이니까 실제 생산량 가운데쯤에 1000단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1000개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요. 생산량을 똑같이 1000개로 맞춰놨을 때 실제로는 1000개 만드느라고 6000m 썼고 실제로는 1000개 만드느라고 2200회를 썼지만 예산대로 한 개당 만약에 5m를 썼다면 틀림없이 5000m였을 것이고 예산대로 한 개당 2번만 검사했다면 틀림없이 2000번만 검사했을 거 아니냐 그거랑 비교하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가는 동일하게 우리는 10원짜리 그 다음에 200원짜리 이걸로 맞춰줄 예정인 거니까 이거 계산하시고 이거 계산하셔서 둘이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아마도 45만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만큼의 차이를 P, 가격의 차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차이를 수량 차이 혹은 뭐 능률 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둘 간의 차이 금액을 한번 뽑아보시면 가격 차이는 어차피 50, 50 똑같으니까 이건 제로가 될 거고요. 능률 차이, 뭐 수량 차이라고 하는 것은 5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될 텐데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실제인 상태에서 실제 원가가 더 커져 있는 상태인 거니까 이건 아무래도 불리한 차이다라고 표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격 차이 제로에다가 능률 차이는 5만 원만큼 불리하다라고 해서 답은 뭐 2번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오늘 10문제 한번 다 풀어봤는데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코 이제 만만한 그런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원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 보니까 다들 어려웠다고들 이야기를 하시던데 확실히 이제 저도 이제 어제 풀어보니까 수험생들이 많이 좀 당황하고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건 간에 강평을 통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좀 뭐 목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서 좀 그렇긴 한데 여튼 저는 다음번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